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고요. 토요일 날 그 재무회계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강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형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한꺼번에 다 풀어드리지 않고 1번부터 12번까지 1교시 하고 제 목이 좀 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2교시로 해서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강평을 드리자면 제가 세무사 시험 출제를 2010년도부터 학원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14번째 보고 있는데 난이도가 아주 쉬웠던 건 아니고요. 중난이도 정도 되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잘 제껴 써야 되는 문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난이도 문제가 4번 그리고 9번 그리고 14번이 원래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연결을 제끼고 가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은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17번 그리고 23번 이렇게 어려웠고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풀 수 있는 만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기본서나 객관식 문제집에 별로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23번이 조금 어려웠고 이거는 회계사 1, 2차 시험에도 안 나왔고 세무사 1, 2차 시험에도 안 나온 최고급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풀면 이제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신규 유형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제끼고 문제를 푸셨어야 되고, 근데 이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뭐 저가 기준 소매 제고법이나 아니면 조건 변경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중에서 잘 선택해서 푸셨으면 원가 회계도 제가 좀 문제를 봤었거든요. 한 30개 정도 맞았으면 잘 봤다. 그리고 재정학과 다른 상법이나 뭐 행정소송법 같은 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와 비슷한 합격률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읽어드리지 않고 바로 실전형으로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문제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요거는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랑 공정가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특이하게 계산 문제를 냈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 문제 물어봤죠. 그래서 취득한 시점이 X1년 초인데 10만 원을 지급한 대가에다가 그날의 거래 원가를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거래 원가 2만 원을 포함하니까 이게 12만 원이 되고요. 계산 안 해드릴게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현행 원가는 기말 시점에 그 자산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 드는 금액인데 동등한 자산을 11만 원이죠. 그리고 그날의 거래 원가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5천 원이 이렇게 돼 있어서 11만 5천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는 중요한 게 이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는 건데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죠. 거래 원가를 차감한 것을 순공정가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특이하게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98,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래 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게 공정가치니까 이게 2만 원이 되죠. 그래서 11만 8천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요 큰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1번이고 공정가치가 2번이고 요게 3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맞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측정은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평가 모형의 손상이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바로 그림 그려서 풀게요. X1년 초에 이제 취득을 200만 원에 하는데 X1년 말까지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을 할 때 이제 조심하실 게 잔존 가치가 있죠. 그래서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80만 원이고 3으로 나누면 암산도 가능하죠. 60만 원만큼 당기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40만 원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공정가치가 1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재평가 잉여금을 잡죠. 그래서 20만 원만큼 이제 OCI를 인식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회수 가능액이 16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 손상을 여기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요거 나누실 때 그냥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잔존내용수가 2라고 해서 잔존 가치가 20만 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160에서 20을 빼면 140, 이것도 암산 가능해요. 70만 원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이 9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공정가치가 여기 50만 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애고,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만큼 OCI를 먼저 없애고, 재평가 손실을 20만 원만큼 잡자 당기손익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손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회수 가능액이 3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20만 원만큼 당기손익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손익의 미신효과는 요 금액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0만 원 감소.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맞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X1년도에 당기손익의 미신효과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전기말 기대신용 손실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원칙대로 푼다면 여기에 939, 240이라는 이 숫자도 줬고요. 그런 다음에 1년만큼 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1.11 마이너스 10만 원 하셔서 요 금액을 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이 줄었으니까 신용이 손상됐으니까 7만 원을 3번 받죠. 그리고 70만 원을 한 번 받는 것에 12%의 현가계수 땡겨주면 되니까 요게 2.4018, 요게 0.7118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구하셔가지고 여기서 요거 빼준 금액 손상차손으로 잡고 여기다가 12% 곱한 금액 이자 수익으로 잡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실 때 이것도 제가 스킬로 알려드린 건데 기말 자산과 기초자산의 차이는 다른 자본거래가 없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기초자산이 나와 있잖아요. 요 939, 240. 그래서 939, 240을 줬으니까 기말자산이 삼각후 원가가 요 금액이니까 요 금액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시면 666, 386이 나옵니다. 그래서 666, 386을 빼주시면 여기서 요거 빼면 안 돼요. 이 거래에는 액면이자가 있기 때문에 꼭 문제 푸실 때 액면이자 현금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시면 간단하게 172 854인가? 맞죠? 172 854.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아니었고 여기다 밑에다 이자 수익 손상차손 그려가지고 문제 푸셨어도 1년짜리 문제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4번입니다. 요 4번이 조금 이제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 2차 시험에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산차감법인데 회계 추정치의 변경과 엮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개해서 만약에 문제를 푸셨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자산차감법은 내가 순수하게 취득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순수치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도 돼요. 그래서 X1년 초에 200만 원인데 50만 원을 수취했으니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15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잔존 가치도 없고 내용 연수가 5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5로 나누면 30만 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노계액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1년 말 시점에서 장부 금액은 120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지출이 되냐면 자본적 지출이 되잖아요. X2년 초. 그럼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를 더해주면서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근데 아까는 잔존 가치가 0이었는데 잔존 가치가 10만 원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10만 원 되는 거죠. 2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잔존 내용 연수가 5년이었는데 1년 지났으니까 4년이었는데 1년이 연장됐으니까 그냥 5년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0만 원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10만 원 나누기 5 해주면 42만 원 나오죠. 그래서 요거 42만 원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실전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이미 회계사나 세무사에 기출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전 3번만 가르쳐 줄게요. 답이 3번이었으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유 목적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있는 문제입니다. 보유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틀렸죠. 고려한다가 맞죠.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도 연결을 안 배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것도 기출문제에 이미 이 문장이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면 원래 투조부동산으로 별도 재무제표는 분류하는데 연결 입장에서는 A기업과 B기업이 지분이 50% 이상이라면 뭐 100%든 50% 이상이라면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가 사용 부동산, 즉 유형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번. 그 다음에 7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고요. 요 문제는 기중 상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거기다가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도 줬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도 줬고 응용을 하는 문제고 기말에 상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X 2년 말 세무가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의 사채 전부를 조기 상환했다 그랬으니까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뺄 때 경과이자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채 상환 손익은 저는 그냥 바로 공식으로 풀죠. 사채는 싸게 갚아야지 이익이니까 그냥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빼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환금액이 2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X 2년 말에 장부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했다 그랬으니까 요 금액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16만 원을 더해주고 사채의 장부금액 X 2년 말만 구하면 되는 문제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사채 발행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해서 순수치 금액으로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자 비용을 구할 수 있죠. 이제 사채 장부 금액이 1900504였는데 사채 발행비를 빼주면 92604를 빼주시면 요게 X1년 초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자 비용을 얼마 인식했냐면 216948을 인식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R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걸 추정하시면 요게 몇 프로가 나오냐면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12%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유효이자율이 12%는 거 구했으니까 우리가 X1년 초가 있고 X1년 말이 있고 X2년 말이 있는데 거기에 장부금액만 구하면 되니까 요것만 구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경과이자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금액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면 금액이 나올 거고 요게 1807900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금액은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새로운 유효이자율로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16만 원 8%죠. 구하시면 1864 848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다시 곱하기 1.121 마이너스 16만 원 하시면 이게 19286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928630을 두 개 더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주시면 이게 88630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 요거를 제끼셨더라도 요걸 이제 실수를 하셨어요. 그럼 상환 손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읽게 되겠죠. 그래서 뭐 풀만한 문제였다. 요게 7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킵을 좀 하셨어도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저가기준 소매제곱법인데 소매제곱법이 원래 1차 시험에 나오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리는 거죠. 상품, 원가장부. 그래서 기초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항상 문제 푸실 때 저는 자꾸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지 않기 위해서 순매입액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문제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5만 원을 빼주시면 이게 756 000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푸실 거고 그 다음에 비정상 파손은 원가율 계산할 때 두 번 계산하지 말자고 원래 대변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산이 차감될 때. 그래서 비정상 파손은 차변에 써서 원가율 계산할 때 계산기 두 번 두드리지 말자고 차변에다가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의 원가가 826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말 재고의 원가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걸 추정하는 거죠. 근데 요걸 추정할 때 상품의 이제 매가 장부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품의 매가 장부에 여기 기초에 10만 원이 있다는 거
푸시면 되고, 이제 단기 매입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순매입액으로 바꿔서 푸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 관련된 자료가 없죠.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가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죠. 순인상 95,000원 매가를 증가시키고 순이나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래서 매가를 차감시키니까 5만 원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 이런 잔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 파손의 매가도 원가율 2번 계산하지 말자고 이렇게 15,000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그러면 판매 가능한 상품의 매가가 11030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액도 저는 순매출액으로 바꿔서 풉니다. 그래서 문제 총 매출액이 105만 원이고요. 매출 환입이 24,000원이 있죠. 그래서 요거 102만 6천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파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정상파손 여기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차익으로 기말재고의 매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은 여기서 요거 두 개 빼주시면 되니까 5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뭘 곱해서 원가율을 곱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저가 기준 가중평균 소매제곱법이죠. 그러면 826000을 구해놨죠. 여기서 저가 기준에서 바뀌는 건 없죠. 근데 여기에 1230000이 있는데 저가 기준이니까 순이나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5만 원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딱 70% 나오더라고요. 그럼 70% 나오니까 요게 378000이 되고,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빼주시면 788200이 나오는데, 보통 문제가 요 매출 원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셔야 되고, 여기 788200이 이렇게 나오는데 1026000이 나오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이제 금액이 237800이 나와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도 저도 한 1분 30초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일단은 스킵을 하시고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제 골라서 중난이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도 아마 골라 푸실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9번이 조금 문제가 좀 색다르죠. 라이선스 문제인데요. 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세무가 X1년 11월 초에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을 물어봤고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별도의 수행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래 가격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했는데,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 중에서 3%의 판매 기준 로열티를 다음 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이제 판매 기준 로열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판매 기준 로열티는 여러분들 그 별도의 수행으로 봐서 수행음으로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게 아니죠. 요건 판매 기준 로열티는 상대방이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매출액의 3%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후속 판매 그리고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둘 중 늦은 날에 인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가 150만 원이 고정대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고정대가가 뭐인지를 봐야 돼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죠. 그리고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바로 받기로 했고, X1년 초에 인도를 했으니까 이게 X1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판매 기준 로열티니까 후속 판매나 수행 의무가 이전됐을 때, 그 말이 매출액이 확정됐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 700만 원 11월 달에 판 거, 그리고 800만 원 12월 달에 판 거, 거기다가 이제 3%를 때려서 X1년도 수익을 구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95만 원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은 요게 X1년 12월에 수행 의무를 이행했는데 돈을 다음 달에 수령. 다음 달에. 그쵸? 근데 회계는 현금주의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속 판매나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늦은 날이기 때문에,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12월에 매출이 확정됐으면 수익은 인식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걸로 채권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번 고민할 문제다. 근데 뭐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했던 문제입니다.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총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를 일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옳은 것이었으니까 다른 문제 잠깐만 보시면 2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재무제표 요소에는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이해하고 목적 적합하는데 비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하죠. 그래서 주석에서 그 내용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은 금융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용하죠. 그래서 둘 다 허용하는데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되는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1번이 확실하게 옳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11번 문제인데, 세무사 시험에 유형자산이 나오면, 연수학계법이 나오면 월할 계산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 거기다가 토지하고 건물의 일괄 구입을 넣는 문제죠.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니까 토지하고 건물 일괄 취득한 금액이 1,400만 원이고요. 관련된 원가가 100만 원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관련된 금액만 물어봤으니까 토지는 안 구해도 되죠. 건물. 그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야 되니까 960만 원에다가 640만 원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1,600만 원. 그렇죠? 1,600만 원. 그리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640이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건물의 장부 금액이 600인데 이제 조심하실 게 X1년 7월 1일 날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X2년 감가비를 물어봤어요. 그럼 감가비는 60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연도에 1부터 4까지 더하면 10이죠. 10분의 4에 곱하기 12분의 6 하신 거랑 더하기 똑같은 금액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2분의 6 하시면 되는 문제죠. 175만 원. 이거 암산으로도 되죠. 이게 나오니까 175만 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175만 원. 이 정도 문제도 푸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복구충당 부채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죠. 그럼 이자 비용까지 월할 생각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번.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조건 변경 문제이긴 한데요. 실질적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가 원금이 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암산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암산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발행됐을 시점에 발행 금액을 줬죠. 그래서 950, 252를 줬어요. 근데 이제 950, 252가 X1년 초에 사채 장부 금액이잖아요. 근데 조건 변경이 X2년 초에 일어났으니까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10%라고 돼 있죠. 최초 유효이자율이. 그쵸? 그래서 최초 유효이자율 1.1에다가 8만 원을 이렇게 빼주시면 처음에 8만 원 맞죠? 8만 원을 빼주시면 요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5, 277이 나오는 거고, 요게 조건 변경 시점, 조건 변경 전에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965, 277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건 변경된 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최초 유효이자율로 해야 되죠. 요게 최초 유효이자율로 돼 있으니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자를 깎아줬습니다. 5만 원만큼 8%에서 5%로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도 연장을 했죠. 만기가 X 5년 말이니까 4년 연가 계수 써야겠네요. 그래서 4년 연가 계수니까 여기 0.6830 그리고 요게 3.1699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질적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이 숫자들이 필요 없으니까 요게 12.82%가 나옵니다.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조건 변경 손익을 인식하셔야 되죠.
그러면 965, 2772 원래 구사채 장부 금액인데 새로운 신사채를 발행한 걸로 보니까 요거 조건 변경 손익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행 시장 이자율, 조건 변경 시점의 이자율 써야 되죠. 그래서 요게 12%로 바뀐다는 거. 맞죠? 12%. 문제. 맞죠? X2년 초에 시장 이자율이 12%니까. 그래서 12%로 바꿔서 다시 땡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3.3730,374.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0.635 하시면 요 금액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부채가 줄어든 거니까 177907만큼 조건 변경 이익이 발생합니다. 보통 문제가 요것만 딱 물어보는데요. 이 문제는 뭘 하나 더 물어봤어요?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를 물어봤으니까 3번에 X2년 말 이자 비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구부채고 이게 신부채니까 이 금액을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구하시면 787370이 나오고 요걸 12%로 땡겼으니까 이자도 12%로 땡겨야지 이제 5만원과 100만원으로 가는 상각표가 그려지니까 여기에 이자 비용을 하나 더 고려하시면 94484가 나와서 83423만큼 증가되는 문제고 요 문제도 다른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요 이자 비용을 하나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83423이 돼서 요게 1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풀어보겠는데, 13번도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 세무의 주당이익 관련된 문제인데 희석주당 순이익 문제 나왔고요. 이제 전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하실 게 전환우선주가 5주당 보통주 한 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전환이 됐을 때 보통주의 수량을 좀 잘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신주인수권이 4월 1일 날 발행이 됐기 때문에 소급을 하실 때 4월 1일까지 소급해야 된다는 거. 신주인수권은 행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000주 행사됐고요. 그냥 바로 문제 풀어드리면 일단 우리가 주당이익 문제 13번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보통주 이익을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은 993, 6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 배당금을 이제 빼셔야 되는데 기말 현재 유통 중인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만 배당금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5000주 발행됐는데 2000주 전환됐으니까 이거 3000주. 요거는 3000주 써야 돼요. 요건 전환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1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다가 10% 곱하면 30만원이죠. 그래서 분자가 693, 600이 나오고요. 자, 일단 요 문제는 원칙대로 풀어드릴게요. X1년 초가 있고요. X1년 말이고 기초의 주식이 보통주가 이제 만주가 있습니다. 그럼 만주 곱하기 12분의 12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요 전환될 때, 요 전환선주 전환될 때 요때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주 쓰지 마시고 5대1이니까 400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요거 12분의 6 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문제 풀 때 희석주당 순이익의 희석효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전환분 계산해 주는데 요것도 3000주를 쓰면 안 되죠. 3000주가 5대1이니까 미전환된 게 600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기초부터 전환됐다고 가정하니까 요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10,000개가 있죠. 근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발행이 됐다면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요걸로 소급할 때 말려야 된다.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통보통주수 만주가 있는데 곱하기 요건 12분의 1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0주가 있는데 곱하기 12분의 6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00주가 나오죠. 그러면 세 번째 기본 EPS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693, 600을 1200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693, 600을 1200주. 그러면 이게 68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희석효과를 구해야 되는데, 희석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 이걸 미리 계산해 놔야 돼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초부터 보통주라고 가정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12분의 6 곱한 거,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12분의 12 곱할 때 요거랑 요 주식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요게 400주 곱하기 12분의 6 그리고 600주 곱하기 12분의 12로 바꿔서 풀면 이게 37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희석효과가 없죠. 그래서 무시하시고 풀면 되고, 신주인수권은 옵션이기 때문에 전환 관련 세후손익이 0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희석효과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조심하실 게
예, 여기다가 10,000개를 곱해서 12분의 4월 1일까지만 땡겨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12분의 9에 하셔야 되는데 이게 행사 가격이기 때문에 자기주식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만주 곱하기 시장에서 그 주식을 다시 산다고 가정하니까 돈은 행사 가격만큼 받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주 평균 시가죠. 그래서 자료가 3개가 주어져 있는데 보통주 평균 시가니까 5,000원으로 해주시면 이게 4,000주가 나옵니다. 6,000주를 취득하게 되니까. 그러면 0이고 3,000주 이렇게 돼서 0이 있으니까 이건 희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넣을게요. 희석 주당 순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가 3,000주 넣어서 이것만 희석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53원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문제를 먼저 쉬운 문제들을 골라 푸시고 아마 이 문제까지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연결 제끼신 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문제인데요.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지배기업 소유 귀속 당기순이익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공식으로 푸는데 이제 문제가 세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요. 지분이 80%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이익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야 되죠.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두 회사가 세무는 25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12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걸 연결 당기순이익 쓰면 안 되죠. 이건 진실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 기준 이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투자차액 상각이라고 한다. 차이가 딱 하나 있다 그랬고요. 건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이 얼마만큼 과대계상돼 있냐면 10만 원만큼 과대계상돼 있는데 요거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존 내용류가 10년이니까 요 진실한 이익의 10,000원만큼 감가상각비를 더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가 있죠. 하향이면 세무 쪽에 고려해야 되고요. 상향이면 한국 쪽에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세무가 한국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판매를 한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부 거래 상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액이죠.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다르게 이상하게 세무사 시험 1, 2차에 자꾸 매출총 이익률을 안 주고 원가익 가산율을 주니까 이게 매출총 이익만큼 구해야 되니까 5만 원에 1.25분의 0.25를 하셔야지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 이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25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만 물어봤으니까 25만 원은 A회사가 주세무가 다 가져가고 요 10만 원에 80%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요 금액이 33만 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회계사 시험에 나왔으면 난이도 하의 문제인데 세무사 시험이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15번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경우에는 부채는 평가의 대상이니까 결제될 때나 매 보고기간 말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책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재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상실되거나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환입하지 않죠. 근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면 대용치를 쓰는데 그게 내재가치 접근법이죠. 근데 내재가치 접근법을 쓸 때 현금 결정 처리하니까 재측정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내재가치 변동분을 가득일 이후에 수정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가득일 이후에도 매년 말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여러분들 시장 조건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시장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되는 시점이 아니라 가득되지 않더라도 재환할 용역에 인식해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선택형 주식선택권인데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식 결제형으로 올지 현금 결제형일지 올지 모르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보는데 결제일에 만약에 지분 상품을 발행하게 되면 여기 잡아놨던 장기 미지급 비용을 자본금과 주발초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요거는 2차 강의 들으신 분들만 좀 풀 수 있었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는 말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다른 말문제들은 쉬웠는데.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여러분들 16번은요, 조기 상환 문제인데요. 조기 상환이 된 다음에 전체적인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상환의 회계 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X1년 초로 전환사채 장부 금액을 땡긴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의 마이너스 액면이자 해가지고 정확하게 50%로 상환 금액을 구해야지 단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수 차이 무시하고 빨리 푸는 법으로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좀 단수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이 있고 X3년 말이 있는데, 이 문제 보시면 액면이자가 5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고요. 5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액면 금액이고, 당연히 상환할 증금이 15%라고 줬으니까 15만 원까지 줬죠. 그 상태에서 상환되는 시점이 X2년 초잖아요. 그럼 이건 받았고, 요 남은 현금 흐름의 이제 현재 가치의 차이죠. 우리 상환 손익 구할 때 부채는 싸게 갚아야 되니까 장부 금액에서 상환 금액을 빼주면 되는데, 상환은 공정 가치로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땡겨야 되니까, 이 문제에 발행 당시 최초 유효이자율은 10%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 그다음에 상환 금액은 12%로 땡기면 되니까, 요 금액 5만 원 나누기 1.1 한 거랑 요거 3개 더하면 120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 현가계수도 안 쓸게요. 현가계수 써도 약간의 단수 차이 납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하려면 X1년 초로 땡긴 다음에 한번 삼각해서 구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시험장에서 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50% 곱하면 518, 59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나누기 1.12, 120만 원 나누기 1.12의 제곱. 그래서 12%의 공정가치 구하셔서 거기다가 50% 계산하시면 500, 638이 나옵니다. 그래서 17, 957이 나와서 단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한 13원 정도 나는데, 그래도 4번 정답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 차이 나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항상 회계사 시험생이나 세무사 준비생들한테 꼭 이렇게 그냥 단수 차이 무시하고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스킬 쓸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풀어 드릴게요. 물론 원칙대로 안 풀어도 되는데 순회 분계한 다음에 당기 손익만 구하셔도 되는데, 논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확사 근순제 쓰시면 되는 거죠. 확정급여 부채, 사회적자산 있는데, 확정급여 부채가 기초에 30500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정자산은 30만 원이라서 처음에는 자산인식 상환 효과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자산인식 상환 효과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가 잡힐 때도 있고 자산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0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급여 채무를 증가시키는 게 근무원가가 있는데, 과거 근무원가는 없었고요. 단기 근무원가만 있었습니다. 19만 원이죠. 확정급여 채무를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19만 원. 저는 이제 확정급여 채무를 마이너스 기준으로 쓰고 사회정자산을 플러스 기준으로 쓰면 재측정 요소 구할 때 마이너스면 손실이고 플러스면 이익이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풀죠. 이 문제의 핵심은 요 순이자 원가를 구할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는 전부 다 기말이라고 했는데, 사회정자산의 기여금만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10%를 곱하면 요게 30500은 이제 맞는데,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안 되는 문제죠. 기여금이 X1년 초에 지급이 됐죠. 그쵸? X1년 초에. 그래서 요걸 구할 때만 여러분들이 48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18만 원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10% 곱해야 되니까 요 금액이 48,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19만 원, 요게 마이너스 19만 원. 나오고요. 요 금액 계산하시면 17500이 이제 순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제 왁구 자체가 확사 근순제이기 때문에 근순이 당기손익이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1725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2500이 세 개나 있네요. 다 구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기여금 여기 18만 원 나오는 거고,
다른 거에 영향 없으니까 18만 원, 18만 원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자산이식 상환 효과에 대한 이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2년짜리 문제면 고려하는 게 2차 시험에 좀 나오는데 이것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거 하나. 요게 X1년 초라는 거. 요것만 48,000원 쓴다는 거. 퇴직금은 부호를 반대해줘야 되죠. 15만 원이고 요게 마이너스 15만 원. 맞죠? 퇴직금 지급액이 15만 원. 맞죠? 그래서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보고서 금액을 받는 건데 기말에 373,000이 나오고 375,000이 나와서 자산이 2천만큼 잡는데 다 잡는 게 아니죠. 자산이식 상환. 그래서 기여금의 미래 절감액의 현재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자산이식 상환이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상환 효과가 1,000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역산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문제죠. 역산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요게 2,500원 나오고요. 요게 3,000원 나와서 요게 500원 나오고 요게 1,000원 나와서 요게 마이너스 1,500원 요렇게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근순채 요게 OCI다. 그래서 요게 OCI 요게 NI.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는 이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안 푼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숫자 한 번에 분개하시고 여기서 요걸로 가는 분개 한 번에 하시고 여기서 요걸로 가는 분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여금만 현금 넣으시면 대차차액으로 총포괄손익이 주어지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것만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대차차액으로 OCI 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원칙대로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8번인데요. 법인세 회계 문제인데 이것도 말 문제가 2번부터 5번까지는 계속 기출된 문제인데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잘 안 보는 문장이에요. 자산의 쟁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 세무상 가산될 금액이다. 요거 갖고 장난치면 진짜 가산돼. 자산의 세무기준액이니까 자산의 세무상 장부금액을 말하는데 회수될 때는 그게 비용 처리되죠. 그래서 가산될 게 아니라 송금 처리가 되는 거니까 차감될 금액인데 그거 갖고 장난쳤어요. 그래서 18번은 1번입니다. 그쵸? 자산이 이제 회수될 때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차감될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될 금액이라고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이게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예요. 영업활동 순연금 흐름을 먼저 줬습니다. 그럼 시작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는데 모르니까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라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 대신에 뭘 줬냐면 OCF를 줬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만 원이라고 준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자 지급과 법인세 지급이 영업활동으로 구분됐으니까 이걸 직접법으로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자 지급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이자 지급액에다가 사채 할인액 상각액은 재무활동이니까 제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000원 더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미지급 이자의 감소액이 있죠. 그래서 미지급 이자의 감소액이 10,000원인데 부채의 감소는 어디에요? 차변이니까 현금 입장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이 마이너스 40,0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지급은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 50,000원인데 부채의 증가죠. 법인세 부채의 증가. 그래서 요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5,000원만큼 해주시면 요게 마이너스 45,0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요게 1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 금액이 185,000원이라는 거 계산됐다. 됐죠? 그런 다음에 법인세, 우린 세전이익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시작하자마자 더해줘야 되고 플러스 5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도 별도로 표시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 플러스 4만 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보시면 되죠. 대손상합비는 영업이니까 제거할 필요 없고 감가비 제거해야 되죠. 플러스 25,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처분이익, 투자활동이니까 제거, 이익이니까 거꾸로 써야 되죠. 마이너스 3만 원. 그래서 5만 원, 4만 원, 25,000원, 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지급 이자의 감소액과 법인세 부채 증가액은 여기서 고려가 됐고 사채 할인액 상각액도 여기서 고려가 됐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에
증가액이 15,000원이 나왔고 자산이 증가하니까 현금 입장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플러스 7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11만 5천 원 나오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건 풀만 했었던 문제예요. 충당부채는 쉽게 나왔습니다. 충당부채는 4번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복구충당부채가 있어요. 근데 뭐 반품충당부채나 아니면 손실부담 계약 충당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원이고 이게 100원인데 이 지출이 2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기출이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만 했던 문제고, 법인세 문제가 간만에 풀만 했죠. 여러분들 2년 연속 이렇게 나왔는데 법인세율이 20%로 일정하다고 하면 맞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세전 이익에다가 다른 금액들이 기초,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가 다 20%로 빠지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구적 차이 요것만 조정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곱하기 세율 때려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0만 원이고요. 이제 영구적 차이가 딱 기타 빼고 딱 하나 있는데 접대비한도 추가액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죠. 105만 원에다가 20% 곱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1만 원. 원칙대로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제가 객관식 시간에 한 5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주죠. 특히 세무사 시험. 정답은 3번 이고요. 22번 잠깐 볼게요. 22번은 이제 5번이 틀렸는데 상환선주가 나오는데 이게 말문제 맞추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상환선주 나올 때 제 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유자 입장에서 이게 지분상품인지 금융부채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주어가 발행자인 경우가 있고 보유자인 경우가 있다. 얘가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지 금융부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행자가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이거 잘못했죠. 우리가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인지 금융부채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보유자 입장에서 주어가 나왔을 때 이제 보유자가 그러니까 주어죠. 근데 상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죠.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요 23번이에요. 23번. 왜 그러냐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0평을 임대했는데 50평을 줄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계약이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 범위를 좁히는 변경은 기준서에 계산형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설명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풀었을 분들은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BS 금액을 리스가 변경됐을 때 금액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친절하게 교수님이 전년도 문제와 또 다르게 X1년 말까지 257, 707이 됐다고 리스 부채의 금액을 줬어요. X1년 말에. 그리고 사용권 자산의 금액도 줬어요. 그래서 X1년 말에 감가상각을 4분의 1만큼 하고 나서 248, 408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리스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이니까 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줄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셨을 게 이제 X2년 초가 리스가 변경되기 되는 시점이니까 요 변경 전에 금액을 구할 때 먼저 이 금액의 일부를 날려야 되는데 날릴 때 사용권 자산은 4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잔존 내용 요소가 3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풀던 대로 248, 408이라고 해서 곱하기 3분의 1만큼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구해 보시면 이게 80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애시면 돼요. 그럼 리스 변경 전에 이게 165, 605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수를 줄일 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큼 같이 날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리스 부채가 지금
계산이 몇 %로 돼 있더라. 초반에 내재의 자율이 8%가 됐잖아요. 8%. 그쵸? 예. 근데 그것을 없앨 때 이 리스 부채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10만원, 10만원, 10만원 3번이 남았죠. 한 번은 받았으니까. 그것을 8%로 땡긴 건데 기간이 2년만큼 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2년 초에 요 금액을 구할 때 요 10만 원을 곱하기 8% 해준 금액으로 먼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1.7833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78330이 나오죠. 그래서 요 금액만큼 줄여주는 거니까 요 금액이 79377이 나오죠. 마이너스 79377. 그래서 요 시점에서 변경 손익이 한번 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시면 만약에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리스 부채가 대변이니까 79377이 나오고 사용권 자산이 82803이 나오니까 여기서 변경 손실이 한번 뜨게 됩니다. 그래서 3426만큼 뜨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재측정을 하셔야 돼. 그럼 재측정 하실 때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는 거니까 요게 리스 부채 재측정 전, 요게 후. 근데 리스 변경은 새로운 리스 계약 체결한 거니까 그 시점에 변경된 이자율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다시 10%를 곱해야 되죠. 그럼 이게 1.735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17350이 나와서 여기서 줄여줄게 4780만큼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같이 4780만큼 줄여줘야 되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60825가 나와요. 605다. 605. 그래서 요거 빼주시면 1608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고려할 게 이자 비용 고려해야 되죠. 네, 이자 비용은 쉽죠. 173550. 요 금액에다가 10% 땡겼으니까 10%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735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감가상각할 때 요것도 주의해야 되죠. 리스 기간이 2년으로 자녀 리스 기간이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2분의 1만큼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래서 요 금액을 구해 보시면 요게 804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더한 금액이 금액으로 주어지니까 요 금액을 구하시면 101194가 나와요. 101194 나오는 문제고, 요 문제는 제 2차 책에도 지금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네,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다른 문제집에서 기출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1차 시험 리스 문제 중에서 최고급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고, 이거 조심하실 게, 이거 먼저 없앨 때 우리가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변경에서 뭐 3층을 1층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100평을 50평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와 다르게 요거는 똑같이 계산하는데 정액법일 경우에 요 금액을 뺄 때 현재 가치만큼 빠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조정이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최고급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려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냥 오류주수형 정산표 물어보는 문제니까, 문제가 X1년과 X2년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정확한 당기순이익 물어보는 문제죠. 정확한 당기순이익. 그래서 먼저 문제가 수정전 당기순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이제 자료가 자동조정적 오류가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X1년 기말 재고가 첫 번째 과대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숫자 쓰라 그랬죠. 그리고 자산 과대, 이익 과대. 그리고 이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조정 오류니까 부호 반대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X2년은 기말 재고가 과소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숫자 쓰시고, 자산 과소, 이익 과소니까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똑같죠. 그 다음에 X1년 미지급 이자가 있는데, 미지급 이자는 보통 누락이 많이 나오니까 둘 다 과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7,000원이고 여기 3,000원입니다. 부채 과소, 이익 과대니까 둘 다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니까 자동조정 오르니까 이게 7,000원이 되죠. 여기까지는 풀만한데, 이게 회계사 시험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맞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분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세무사 준비생들 중에서. 지분법과 관련된 오류 수정이니까 쉽지는 않죠.
X2년 초에 취득한 투자 주식이 지분율이 30%대에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원가법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X2년 중에 6만 원의 중간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원가법에서는 현금 6,000원, 배당금 수익 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지분법에서는 현금 6,000원, 관계기업 투자 6,000원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니까 이 배당금 수익을 취소해야 돼요. 6,000원, 요게 이제 배당금 수익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원가법이니까 기말에 당기순이익을 끌고 오지 않죠. 근데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업 투자에 당기순이익이 40이었는데 지분율만큼 끌고 와야 되니까 곱하기 30%죠. 지분이 30%. 그래서 12만 원만큼 지분법 이익을 12만 원만큼 잡아야 되니까 요게 또 증가되네요. 요게 증가되고 요게 감소되고. 그래서 요게 12만 원만큼 X2년 거고 문제가 지분법 이익이 증가돼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6330000 6330000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시간은 별로 많이 안 걸렸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거의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학생들은 거의 다 붙은 걸로 제가 문자를 다 받아가지고 2차 강의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